안녕하세요. 알찬 방송 그리고 밝은 방송 여러분과 함께하는 최후의 오크의 경제 이야기입니다. 이제 진짜로 봄이 오는가 하면서 3월에 입성했던 게 바로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남은 영업일이 이제 채 열흘도 남지 않았습니다.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던 2월 초, 당시 연준의 FOMC 인터뷰에서 파월은 의사록에도 기록되지 않은 디스인플레이션이란 단어를 독자적으로 남발하면서 시장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지만 우리는 그런 말에 넘어가지 말고 기관들의 설거지 움직임을 조심하면서 앞으로 시장의 컨센서스가 어떻게 변해갈지를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고 일관되게 생각해왔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제가 블로그를 통해 줄기차게 지적해오던 바이든과 행정부가 연준의 금리 인상과는 반대로 고용의 구조적인 장애를 일으켜 결국엔 고용 효과로 인한 서비스 물가와 근원 인플레가 고착화되게 만들 거라던 우려가 실제로 금년 1월 말부터는 일관되게 각종 경제 지표에서 드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근원 서비스 물가의 완고한 저항을 목격하면서도 겁먹기도 했지만 이미 작년 1년 내내 지겹도록 억눌려 오던 시장은 이제 그 반작용으로 금년 1월 들어서부터는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을 만큼이나 과하게 뜨거워져 버렸고 그러한 시장의 과열된 투심은 고착화된 인플레를 보여주는 불길한 경제지표들 앞에서도 별 타격을 받지 않을 정도로 이미 왕성하게 성장해버린 상태였습니다. 결국 시장 컨센서스의 변화는 이대로는 굴복하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전혀 예상하지 못한 블랙스완 같은 이벤트가 나와 주어야만 흔들릴 거라 생각했었고 그래서 금리 인상이나 물가 지표들보다는 국제정세의 변화를 짚어내는 게 정말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여 예상하기를 3월 초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또 다른 확전의 신호탄이 나오면서 서방연합 대 중러연합의 대결 양상으로 번지거나 혹은 4월 말부터 일본 국채금리가 또 한 번 흔들리면서 세계 국채 시장에 또 다른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아니면 5월 6월부터 미국 의회의 부채 협상 문제로 다시 한번 국채 시장에 공포가 번지거나 할 가능성들을 가장 크게 보며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위와 같은 일들이 각각 단일로 혹은 전체가 중첩으로서 트리거가 되어서 작년부터 진행되어 온 금리 인상과 함께 동시에 물밑에서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 연준의 QT로 인해 하루하루 쉬지 않고 위기가 고조되어 가고 있는 채권 시장에서 거대한 동맥경화를 일으키게 될 거고 그것이 각국의 연기금과 보험사 등의 큰 기관들이 엮인 국채나 펀드 그리고 기업들의 회사채 시장까지도 연쇄적으로 부실이 일어나게 만들면서 결과적으로 거대한 신용 경색과 세계적 금융위기를 가져오게 되지 않을까 걱정해오고 있었습니다. 즉,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부동산 대출의 부실에서 발생했던 것과 달리 이번 위기는 개인적으로 거대한 국채 시장과 채권의 문제에서 발발할 거라 가늠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중국도 나름 장기적이고 치밀한 계획 아래 작년까지는 시진핑 3년인 당선을 확정할 때까지 공동 부유론과 빅테크 길들이기 등을 통해서 시진핑의 정적들을 숙청하고 수정 자본주의로 자유와 시장 경제의 맛을 본 인민사회 통제를 강화하면서 그 와중에 지방재정부채와 엮인 헝다발 부동산 부실 문제를 사회주의 특유의 강제성으로 1년이나 넘게 터지지 않도록 꽉 끌어안고 버티면서 거기에 오미크론으로 인한 제로 코로나 부작용까지도 모두 미국의 예상을 훌쩍 뛰어넘어 이를 악물고 버텨내더니 이제 금년부터는 2월 말 3월 초에 우크라전 1주년을 맞아 미국과 서방연합이 작년에 러시아에 이어 중국을 또 하나의 전세계 최악의 빌런으로 만들면서 국제적 압박과 함께 범지구적 경제 제재의 대상에 올리고 피를 말려 죽이려고 했던 걸 예상과 달리 중국이 발톱을 숨기고 보기 좋게 우회하며 멋지게 회피해 가더니 이제는 스스로 화해의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며 자유진영의 카운터까지 날리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이 우크라를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동시에 전쟁을 더 크게 키워간다는 비난의 눈길을 받는 와중에 어느덧 중국이 불가능할 것 같았던 중동의 오랜 숙적, 이란과 사우디를 화해시켜 세상의 이목을 집중시키더니 마침내 3월 초 양회에서 국가의 모든 중요 요직을 예전과 달리 모두 시진핑 직속 부하로만 다 앉혀놓고선 거대한 21세기의 중국을 마치 과거 20세기와 같이 완벽한 1인 독재 체제로 완성하고 나더니 그제서야 개전 후 처음으로 시진핑이 직접 러시아로 날아가서 현재 푸틴과 마주 앉아 있습니다. 분명 미국도 그동안 준비를 많이 했겠지만 어째 3월 들어서는 일이 순순히 그들 뜻대로 풀리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제 미국과 유럽은 시진핑의 방러 일정에 맞추어 또 한 번 우크라이나에 많은 무기와 자금을 지원하고 잠시 대치 중이던 양국 간의 전쟁 국면에 다시 한번 불을 지피우고 이로써 중국과 러시아의 회담을 퇴색시키고 평가절하하면서 동시에 둘을 같은 동업자로서 세계의 적으로 만들려고 하지만 중국 역시 이번에는 고대하던 시진핑이 직접 날아간 마당이니 틀림없이 여러 경우의 수에 대비해서 나름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안개 속 대치 상황에서 갑자기 얼마 전 미국에서 지역은행발 신용위기가 터졌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처음부터 모두 미국의 부채 위기를 걱정하며 난리를 쳤었지만 저는 반대로 이것이 미국으로서는 다가올 세계적 신용위기를 대비해서 자국의 선제적 구제 조치를 취하게 되는 결과적으로 좋은 계기가 되었다 생각하고 오히려 당장 미국을 걱정하기보다는 시간이 가면서 점점 드러나게 될 세계 각국의 국채와 연기금 그리고 대형 보험사들과 회사채 시장에 퍼져 있는 신용 위험들, 즉 그간 미국의 금리 인상과 그로 인한 강달러에 따른 막대한 환차손으로 인해 틀림없이 미국보다도 몇 배로 더 많아져 있을 세계 각국의 미실현 손실과 부채들에 대한 경각심이 점차 더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지 않을까 무척 걱정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위기에 빠지게 될 다른 나라들은 지금의 기축통화국 미국처럼 막대한 재정을 풀어 그러한 금융권들을 보호해 주는 것도 한계가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그나마 이번 사태로 인해 엊그제부터 미국으로부터 매일 달러 스와프의 길이 열려버린 유럽, 영국, 캐나다, 일본, 스위스 등 일부 미국의 우호적인 선진국 몇 개를 빼고는 앞으로 닥쳐올 위기에서 과연 얼마나 잘 살아남을 수 있을지 심히 우려가 됩니다. 하지만 정작 쓰러져야 할 중국은 이미 14년 전부터 시작된 지금의 기축통화 패권 시즌2의 전쟁에서 꾸준하게 그들이 가지고 있던 미국 달러 채권을 손실을 감수하면서도 열심히 팔아치워 왔고, 이번에 시진핑 직속의 국가 최고의 중앙금융통화국까지 신설하면서 앞으로 닥치게 될 미국의 달러 공격에서 버텨내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록 지방정부 부채의 위기가 심각한 가운데 다시 중국과 경제를 살려낼 수 있는 수출과 내수 활성화 역시도 이처럼 미국이 달러의 힘으로 세계 경제를 계속 위축시키게 될수록 분명히 중국도 숨이 턱턱 막히면서 경제 성장률은 계획만큼 달성하지 못하게 될 것이고, 가지고 있는 부채와 부실도 점점 더 위험해지겠지만, 그걸 또 다시 사회주의 특유의 엄격하게 통제된 경제체제 안에서 그 공격들을 감수하고 버텨내면서 언젠가 미국의 힘이 빠지면서 다른 기회가 생기게 되길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게 될 겁니다. 당연히 미국 역시도 그걸 알기에 어떻게든 중국을 작년에 러시아처럼 전쟁의 늪에 깊숙이 빠뜨려서 지난 1년 러시아가 크게 약해진 것처럼 중국도 똑같은 전철을 밟으며 앞으로 더욱더 국부가 소진되며 약해지도록 유도하고 싶어질 것이고요. JP모건이 그간 일반 개미들의 은선물 시장 입성을 2021년 월스트리트 배치 사건 이래 야비하게 선물 시장의 룰까지 여러 차례 개정해가면서 막아오던 것은 순전히 실물 은의 숏스퀴즈 위험을 배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3월 초부터는 JP모건 스스로 은시장에서 실물 은을 인출해가기 시작하면서 그동안 그들 스스로 제일 우려해오던 실물 숏 스퀴즈 현상을 스스로 자극하기 시작했으니 이번 미국 지역 은행발 신용 위기와 더불어 이러한 심상치 않은 움직임들은 확실히 각각이 개별적이고 독립적이라기보다는 모두가 하나의 목표를 향해 일관성을 가지고 밀접한 연관을 맺으며 발생하기 시작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들게 만듭니다. 올해도 날이 갑작스럽게 따뜻해지면서 또다시 무더운 날들이 빨리 찾아올 것 같고, 작년과 같은 국지성 호우 역시도 빈발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무엇보다도 연초에 우려했던 대로 꽃피 흐르는 봄이 오게 될지 어떨지부터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과는 별개로 더 많은 지진과 더 많은 가뭄, 그리고 더 잦은 호우 피해들이 발생하게 되면서 지구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심각한 경고를 보낼 것이고, 그 정도와 피해 규모가 이제는 과학자들의 예상보다 아주 심각하게 빨라지며 확산되는 양상이어서 마치 이대로는 더 이상 이 지구적 재난들을 피할 길도 없다고 우리에게 지구 스스로 소리치고 있는 듯합니다. 그럼에도 탐욕스런 인류는 앞으로 미래에서도 그간 자기들이 쥐고 있던 기득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 그리고 일부 독재자들이 자신들의 권력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서로가 상대방을 공격하고
더 많은 세계인들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한 작업에만 눈이 멀어 있습니다. 가까운 미래에 미국이 중국을 크게 압박하면서 다시 한번 세계의 패권을 회복하게 될지, 아니면 향후 10년 동안 중국이 잘 버티면서 점점 성장해서 새로운 패권국이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로 인해 세계 각국이 굉장히 힘들어지고 피폐해지는 시간을 갖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10년 후 누가 패권국가가 되든 상관없이 지구는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황폐해져서 우리는 더 이상 예전처럼 아름다운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지 못하고 오직 자연을 두려워하며 숨어서만 지내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저 AI가 가상으로 보여주는 세계에 만족하면서 말이죠. 다만 오늘 또 미세먼지 가득한 공기 속에서 힘들게 호흡하면서도 저렇게 수줍도록 꿋꿋이 피어내는 매화들을 보면서 우울하게 비춰지는 미래의 거울 속에서도 또다시 꽃피는 새로운 미래를 피워낼 아이들한테서 또 한 번의 희망을 기대해 봅니다.